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장구 끝에 내민 절묘한 묘수, 화이트리스트를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전에 없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성장률도 일부 포기하게 됐고 방역 체계는 무너지게 됐는데요. 대책으로 중국이 내놓은 건 화이트리스트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유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텐데요. 이번에 내놓은 묘수의 자세한 내용 스페셜 리포트에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2주 전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중국에서의 코로나가 훨씬 더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우한 폐렴 이후 델타 변이까지도 잘 방어했던 중국은 훨씬 더 전염력이 높아진 오미크론의 그 철벽 같았던 방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중국의 방역 정책은 엄격화돼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해결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15개월 만에 지준율을 낮추면서 시중에 대략 1조 위안 정도의 자금을 풀었었죠.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또 낮췄어요. 그래서 1조 2천억 위안 규모의 추가 자금을 신규로 공급했었죠. 이달 25일에도 시중은행 지급 준비를 또다시 25베이스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약 5,3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이 추가로 시중에 풀리게 된 겁니다. 이 수개월에 걸친 지급 준비율의 인하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을 보여주는 3월 M2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7%까지 증가했죠. 이 시장 예상치 9.2%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 총윤자 규모,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 공급 규모 역시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지급 준비율 인하의 효과는 충분히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꼼짝 못하게 봉쇄하고 돈만 좀 뿌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달에 벌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죠. 정릉도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경제를 봉쇄시킨다면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LPR 인하하고 백약이 무효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을 분명히 높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시진핑은 지금 고민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만 하는데요. 이놈의 코로나가 2년 넘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많이 남긴 회사들로부터 좀 돈을 객출하다 보니까 이 중국의 빅테크들은 그 좋은 배당 수익률과 그 좋은 성장률을 가지고도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을 정부가 가져가 버린다면 누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빅테크들은 새로운 직원을 뽑지도 않고 오히려 기존의 인력마저 정리하고 있을 정도죠. 당연히 청년 실업률은 무려 15%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지금은 교과서에서 고취식으로 이렇게 애국주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젊은 층의 단단한 지지를 얻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해서 경제 침체가 더욱 가속화된다면 시진핑의 인기를 유지시킬 수 있을지가 분명 걱정일 겁니다. 그렇다고 선진국들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자니 아직은 높은 사망률이 걱정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3월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6차 확산이 중국 제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강 삼각주를 타격했다는 것이죠. 중국은 지체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곧장 봉쇄 조치를 통해서 이동을 제한했죠. 제로 코로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장강 삼각주는 샹하이와 장수성 남부 그리고 저장성 북부를 이어주는 지역인데요. 인구는 고작 6%에 불과하지만 중국 전체 GDP의 21%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차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죠. 이곳이 막히게 되면서 세계 여러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조업의 중단이나 축소를 발표했을 정도니까요.
지난 3월부터 길림성을 시작으로 해서 섬서성, 상해에 이르기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물류망도 타격을 받았죠. 4월 상하이 화물 운송 물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4%나 급락했습니다. 꽝뚱성 화물 운송 물류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했고요. 이로 인해서 4월 중순까지 중국 전체 화물 운송 물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 26%나 하락했습니다. 더욱 고민스러운 것은 이 고용시장인데요. 3월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나 급감했고 31개 도시 서베이 실업률은 코로나 19 영향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20년 5월에 5.9% 수준을 넘어선 6% 수준까지 상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상하이 상륙은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화불단행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까지만 하더라도 이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는데 추가로 커다란 변수 하나가 더 뚝 떨어지게 됩니다. 상하이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눈보라까지 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중국에서 어떤 도시에서도 정부의 방역 방침에 반기를 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상하이는 반기를 들었을까요? 또 반기를 든 지방정부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일부 봉쇄를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죠?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주말 기준 상하이에서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요, 무려 24,820명이었어요. 중국 전체 신규 감염자 수가 26,016명이었다면 정말 신규 확진자 수의 대부분이 상하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는 지난 16일 제조기업 생산 재개 및 방역 지침을 새롭게 발표하고 각구 차원에서 사업장 상황에 맞춰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그런 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상하이만 특별히 느슨한 봉쇄를 허용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불만들이 중국 각지에서 마구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중국 정부가 상하이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똑같이 봉쇄 명령이 하달되었었고 실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인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즉시 삭제되긴 했지만 이 상하이 인민들의 집단 행동은 웨이보, 위챗 이런 중국의 대표 SNS 등을 통해서 중국 전역으로 공개되고야 맙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상하이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상하이는 오로지 상하이인들만의 도시가 아니다. 이 도시가 봉쇄되면 경제가 망가지고 중국 경제 전체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으니 더 이상의 봉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커지면서 결국 지난 3월 28일을 기해서 뿌동과 뿌서 이 둘로 나눈 뒤에 딱 나흘씩의 집단 봉쇄를 단행하게 된 겁니다. 이 봉쇄도 어지간하면 전면 봉쇄했을 텐데 순차적 봉쇄였고요. 이후로 단 한 차례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봉쇄를 완화하겠다면 분명 다른 도시와는 달라도 많이 달라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회수 남쪽에 있는 귤나무에서 귤을 따다가 회수 북쪽에 심으면 그게 귤이 안 되고 탱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씨앗이라도 이 때르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주자학이 우리나라에선 성리학으로 발전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같은 성리학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지방에서 집대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곳에서도 똑같은 이론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랍죠. 이처럼 지구 위의 모든 물상은 결국 둘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분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실리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정치가 중에서 실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덩샤오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흑묘백묘론으로 유명하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 모양이나 명분, 심지어 이데올로기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저 중국 인민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경제 부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덩샤오핑의 실리 우선적 정치 사상은 이 샹하이 출신 장쩌민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샹하이방이라는 정치적 세력이 완성되게 되죠. 그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실세로 떠올랐는데요.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중국에서 제조업 혁명을 일으키게 된 장본인이죠. 몇 가지 물론 잘못한 점도 없진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들 두 명의 정치인들은 그 못 살던 중국을 G2 반열에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중국의 3대 정치 세력 중에 하나인 샹하이방을 거론해 드렸었는데요. 이 샹하이라고 하는 떼루아의 특성은 경제 그리고 실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송 이전부터 무역이나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었죠. 이유는 그냥 땅덩어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성리학이 영남에서는 주리론이 되고 호남에서는 주기론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똑같은 씨앗이 회수 북쪽에 가서는 탱자가 되고 회수 남쪽에서는 귤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상해 출신은 독특하게도 권력에 대한 추구보다는 실리를 항상 중시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 금권은 영원하고 지속될 수 있지만 권불 10년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10년이 한계다 라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북경 사람들은 돈보다 권력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권력만 손에 쥐면 돈은 그 권력에 따라서 붙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식형 인간이 상하이와 반대로 관인형으로서의 형식과 원칙을 중시한다라는 말인데요. 이처럼 명분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체계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반면에 형식보다는 실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명분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형식이나 단단한 권력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상하이는 제식형 인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매우 진취적이고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아요. 정부가 세운 원칙에 지금까지는 잘 따라와 주었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렌화칭원이 문제를 만들게 되죠. 렌화칭원은 중의학에서 독감 치료제로 쓰여 왔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이 렌화칭원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죠. 이 약의 제조사는 6,100만 위안, 그러니까 렌화칭원을 상하이에 기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략 한 800만 상자? 이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실제로 지난주에 샹하이의 한 배달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배달한 물량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채소나 쌀, 마스크가 아니었다. 렌화칭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화이자도 그렇고요. 노바백스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곳에서 만드는 백신이나 치료제, 수도 없이 많은 독성 테스트와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의 조 단위의 돈을 쏟아 부어서 입증을 합니다. 하지만 렌화칭원은 그런 절차가 없는 민간 치료제에 불과합니다. 약효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을 무슨 마루타로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분노 폭발의 이유였습니다. 중국 진안대 시에왕스 등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도 지난 17일 중국 건강 플랫폼 있죠. DXY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는 약을 배포해서는 안 됐었다. 그것이 오히려 다른 필수품 배포를 방해하고 말았다라고 지적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전역의 의사들은 이 약을 건강한 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미 2년 동안 통제다, 봉쇄다, 지금 거의 지쳐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샹하이에 실험적으로 렌화칭원을 뿌린 것이 문제의 발단을 만든 겁니다. 물론 아무리 상하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압박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웨이보에 올라왔던 그 많은 글들은 즉시 삭제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샹하이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이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하이는 경제 중심지예요. 장강 삼각주는 중국 전체 GDP의 21%를 차지합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결국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공급망 충격을 재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죠. 그렇다고 상하이만 봉쇄를 푸는 것은 다른 지역의 감정을 또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판사판 봉쇄를 풀어버린다면 약 1,500만 명의 사망자 수를 감수해야 되죠. 의료체제는 무너져 버릴 것이고 민중의 불만은 하늘까지 닿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동을 통제하고 봉쇄 정책을 유지한다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묘수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장고 끝에 내린 절묘한 묘수가 바로 화이트리스트 제도였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지난 주말에 교통운송부가 주관해서 물류보장 조정 업무체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화물 물류 유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 4월 18일에는 류호 부총리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전국 통일 통행증을 발급하고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 유지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물류 분야에만 총 3천억 위안 규모의 대출 자금을 투입해서 물류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바로 이 화이트리스트 제도라는 것을 꺼내듭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죠? 한마디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지정된 장소, 이를테면 회사 내에서만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접촉은 철저히 통제되죠. 또한 하루 2번 자발적으로 요 콧구멍을 쑤셔야 됩니다. 이처럼 몇 가지 조건만 지켜준다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666개였어요. 자동차 관련 기업이 그중에 24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59개가 되었죠.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하락만 하던 우리네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조금이나마 반등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종목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날 이후부터 상승을 개시했죠. 또한 자동차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강세로 전환되었던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상하이에서 성공적인 방역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를 막는 이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앞으로 기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100% 정상화는 좀 보장할 수는 없죠. 제한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지금 제가 고민을 해도 화이트리스트보다 더 좋은 묘안이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에요. 당장 올가을에는 3기 집권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하니까 말이죠. 잘만 정착된다면 중국 산업 생산의 점진적인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부담을 어느 정도는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묘수, 화이트리스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방역과 경기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더 넓은 범위로 이 제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중국은 3기 집권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고 또 생산 및 공급망의 회복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당장 영향을 받을 우리도 이번 대책의 성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